오늘은요, 저희가 글로벌 인터뷰 시간에 요새 반도체 얘기 그리고 뭐 AI 관련한 얘기들이 되게 시끌시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시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좀 확인을 여러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아유, 부상투원이시네요. 우리 박사님께서 그래도 안 보이게 하려고 좀 어두운 색깔로 입고 왔는데. 방송에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우리 박사님께서 좀 아파하시거나 이러면 왜 그러지 할 수 있으니까 미리 살짝 말씀드리자면 사이클 타시다가 갈비뼈가 한 대가 이제 부러졌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숨에 좀 약간 가빠짐이 있거나 하면은 살짝 이해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도 그렇고 반도체 쪽도 그렇고 살짝 갈비뼈 금 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시장이. 근데 잘 봉합이 이거 된 건가요? 어떻게 좀 당연한 수준인가요?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흐름에 있어서 항상 버블 얘기 나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수순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 지금 버블 얘기할 때 주가의 버블을 말씀하시는 건지 산업의 버블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조금 다를 것 자, 같아서 1번 시장에서는 최근에 산업의 버블을 이야기했어요. AI 관련된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얘기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이게 버블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나는 거는 2017년 이후가 될 것이다. 2027년 예, 예. 이후가 돼야 사실은 전문가들도 이게 버블이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게 정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버블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산업의 사이클을 볼 때 우리 옛날에 보면 금광 시대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금광의 주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금광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청바지와 코카인을 만드는 회사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리바이스를 비롯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결국에는 금광에서 코카인을 하는 사람보다는 청바지와 코카인 만드는 회사가 돈을 벌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로 바꾸면 그걸 고속도로를 건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동안에는 누가 돈을 벌까요? 건설사들이 돈을 벌겠죠. 그렇죠. 완공이 되면 누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자동차 회사? 아니죠. 그때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회사들이 돈을 벌게 됩니다. 통행료 회사. 그런데 모든 고속도로가 다 돈을 벌진 않아요. 생각보다 이상으로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 돈을 벌게 되는데 그렇죠. 기대와 예상보다 통행량이 적은 곳은 망하는 거예요. 네. 투자 비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는 시점이 내년 연말까지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누가 돈을 버느냐? 통행료 진수하는 회사들은 돈을 못 벌어요. 아직은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돈을 벌고 있고 그 건설사에 해당하는 게 반도체 회사들이죠.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네. 그래서 내년 말까지는 여전히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기업들이 돈을 벌 것이다. 내년에 올해보다 실제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끝나면 끝나는 버블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 네. 이제부터 이제 통행료를 징수하는 회사에 돈을 버는 걸로 주체가 바뀌는 거죠. 돈 버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이제 돈 주고 샀던 시스템 운영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들, 그렇죠. 뭐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구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중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돈을 벌 거예요.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차지하는 회사는 누군가는 투자비를 못 뽑고 CEO가 교체될 겁니다.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왜냐? 차량이 한 달에 하루에 몇백 대밖에 안 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몇백조를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것을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시작되는 게 2027년부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서 버블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그때 가봐서 대부분의 고속도로 징수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면 버블이 아닌 거죠. 근데 한두 회사만 돈을 벌고 대부분 망하면은 버블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버블이다 아니다를 예단하는 거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쉬운 어떻게 보면 기억에 딱 각인될 만한 비유를 네. 해주셨어요. 고속도로 건설하고 그리고 건설 완공되고 나서 누가 돈을 벌게 되느냐. 근데 결국엔 지금은 이제 관련한 하드웨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게 완성이 되고 나서는 하드웨어 기업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2027년 정도쯤 되면은 윤곽이 조금 더 드러날 것이다. 그냥 하드웨어 투자가 일단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액이 커졌거든요. 네네. 네. 2024년, 올해, 2025년, 내년도 2026년까지는 많은 공격적인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빅테크 보통 CSP라고 하죠. 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내년도 이제 케이펙스 투자 비용 증액 양이 이제 발표들이 되는데 올해보다도 한 30-40%가 늘어날 거로 생각되니까 결국에는 금액만 못 꾸면 내년에 또 역대 최대가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하드웨어 기업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전에도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주기가 있습니다. 2-3년 동안 대규모 투자가 되면
짧게는 3년에서 길게 5년까지는 그런데 많은 투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공장이 완공되는데 바로 다음 달 또 공장 짓는 회사는 없어요. 지은 공장에서 이제는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만 놓고 보면은 이제 정점이 내년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부터는 좀 일단은 수그러들었는데 이게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 둔화로 갈 건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건지 그 부분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AI 산업에 있어서의 버블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주가로 가면 어떨까요? AI에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는 지금 버블일까요? 주가도 사실은 이제 그게 내년쯤에 그건 판가름 날 것 같아요. 내년 왜냐하면 언제요? 지금 어떻게 AI 상반기, 기업들 하반기? 상하반기 제가 몇 분기라고 찍어드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들어오기 전에 빈센트님하고도 많이 얘기했지만 아, 그래요? 그것까지 찍기는 조금 현재로서는 불확실성도 너무 많고 영향을 끼친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네. 근데 내년 중일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저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엔비디아 죄송합니다. 주가가 전반적인 AI 관련된 주식의 모든 것들이 일단은 네. 컨트롤 타워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렇죠. 근간이 되고 있어서 엔비디아가 상승하는데 연관된 기업들이 하락하기도 쉽지 않고 엔비디아가 빠지는데 그 기업들이 상승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건 누구나 다 이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결국은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엔비디아는 지금 사실은 최근에는 한 60에서 70까지 PER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 연간 매출이 200조 원이 넘잖아요. 그 정도 기업이 60, 70이라는 얘기는 거의 스타트업 초기를 조금 넘어선 기업들의 PR을 인정받고 있는 건데 그러한 기대감 속에는 앞으로 최소한 5년, 한 10년 동안은 과거와 같은 성장이 가능할 거다. 연간 50%, 100%씩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걸 그걸 이제 땡겨서 받는 게 PR이잖아요. 그 정도 성장을 하면은 사실은 60년, 70년이 아니라 10년 이내 본전을 뽑을 수 있다.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높은 PR이 용인되는 건데 만약에 엔비디아 매출 성장률이 50% 100%가 아니라 네. 30% 20%가 되게 되면 이거는 일반적인 나스닥 일반 IT 기업 수준이거든요. 아 그러면 스타트업의 PR을 적용할 수 없구나. 일반적인 대기업의 PR 적용해야 되면 30이에요. 지금 70에서 30이 되려면 두 가지죠. 이익이 2배가 되거나 주가가 절반이 되거나 사실은 둘 다 움직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내년에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실적 발표를 하는 시점 최고치라고 하면서도 성장률은 뚝 떨어지는 시점이 되면 분명히 나스닥 주가에 대한 리밸류에이션이 진행될 거라 보고 있고 나스닥보다 일단 엔비디아에 대한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거기서 만약 크게 조정을 받게 되면 연동되어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요. 예,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를 이제 엄청 했는데 많이 공감이 되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같은 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시장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다른 행태의 어떤 행동들을 했었다라는 가정에서 보면 네. 제2의 엔비디아는 어떤 기업이 될 수 있을까가 좀 고민거리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중심으로 모든 순환 출처들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깎인다라고 하면 그건 주가의 조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수많은 후보군들 중에서 가능성이 높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소반에 이제 빌드업을 했던 이유가 이제는 돈 버는 주체가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야 되는 시점 전환이 2027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하드웨어 기업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주가를 미리 투자를 한다면 그 돈을 여기까지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 중에서 누가 성공적으로 정말 회수할 수 있느냐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예측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현재로서는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사실은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현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픈 AI가 일단 첫 번째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알파벳도 있고 거기 뭐 여러 아마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몇몇 기업들이 눈에 띄는데 이 기업들 중에 아직까지는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다 회수하고도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어요. 이거를 누가 1, 2년 안에 찾아내느냐의 이제 싸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일단 좀 아까도 제가 빈센트님과 얘기할 때 몇몇 서로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긴 했어요. 뭐 여기서 막히면 약간 사라고 할 것 같아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증적으로 서로 공감대가 있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건 게 사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주식 관련해서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제2 엔비디아를 찾는다라면 하드웨어보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미리 찾아서 선점을 하는 전략이 쌀 때 사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되고 있고 하드웨어 중에서도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기업이 하나 있긴 합니다. 어떤 기업이요? TSMC죠. TSMC. 돈 많이 벌었죠. 이거는 엔비디아가 실적이 안 좋아지든 좋아지든 상관없이 계속 돈을 벌 겁니다.
다른 기업에게도 수주를 TSMC는 받을 수 지금 사실은 뭐 넘쳐나죠. 네, 넘쳐나고 있고 이건 제가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사이클을 비교해 봤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DS 부문,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TSMC,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 변화를 5년 동안 차트를 쫙 그려봤는데 아무래도 메모리 업체들이 변동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분명히 또 이제 또 꺾이면 내려갈 때 또 한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에 비해서 뭐 제 책에도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보다는 훨씬 변동폭이 작아요. 그래서 더 위에서 놀면서 변동폭이 크지 않은 상황. 근데 항상 위에서 있지는 않아요. 메모리 시황이 아주 좋을 때는 이제 역전되기도 하는데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다. 메모리만큼은. 엔비디아가 이제 비메모리 교육인 거고 그런데 그들보다 더 변동이 적으면서도 높은 곳에 놀고 있는 기업이 TSMC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도체 쪽에서 사이클 돈 버는 기업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TSMC는 맞는 것 같다. 알짜배기 TSMC를 말씀 주셨는데 그럼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미국 시장이 각광받는 것은 성장과 혁신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 논리가 워킹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트럼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아까 통행료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통행료를 받는데 최대 리스크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것이죠. 민자 더 받고 싶은데 500원 받아라고 정해주는 것이죠.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을까요? 미국 정부의 이 빅테크들에 대한 지분 투자 이것에 대한 후폭풍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뭐 기업이 좋고 나쁘를 떠나서 미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지금 S&P 한 23배, 4배 주는데 이것이 과연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 안 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깎이지 않을까? 이게 더 큰 문제일 것 같거든요. 지금 지분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떠오르는 생각들이 많이 있긴 해요. 지금 최근에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서도 이제 여지껏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 여지껏 엔비디아 칩을 사줬던 기업들이 돈이 고갈돼 가잖아요. 이제 빚을 내서 사야 되는 단계까지 와서 이거를 지금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빚 보증을 해달라, 대출 보증을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는데 정부가 받아들일까요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못할 거다 정부에서는. 정부 일부 부서에서는 노를 외쳤죠. 일단 미국 정부가 이제 부채가 너무 많고 네. 연간 지금도 국채 이자 비용이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그 리스크를 안기 힘들고 그다음 과거에 사실은 선례가 있잖아요. 2007년, 2008년에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들이 파산했을 때 무제한적인 지원을 했었는데 그 후폭풍이 10년을 갔어요. 시장을 많이 왜곡시키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어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정부가 보증을 선다든지 지원을 직접 하는 것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인텔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죠. 미국의 상징적인 반도체인데 얘를 죽일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정부 쪽에서 그런 식으로 직접 관여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서 지금 지분 관련해서 제가 지금 최근 생각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행보인 거예요. 엔비디아 행복? 엔비디아가 지금 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내년까지 지나면 엔비디아 칩이 그렇게 많이 팔리긴 힘들어요. 내년 구조적으로. 지나면요? 네? 그러니까 2026년이 2026년까지 팔리는데 2027년이 되면 그 직전 3년만큼 칩이 많이 팔릴 걸 확신을 못 하는 거죠. 근데도 돈은 계속 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한 달 반, 2달 전에 오픈 AI하고 지금 MOU 체결한 걸 보면 돈을 줬어요. 빌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내 칩을 사줘라. 네.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은 뭐 사실은 이제 점점 안 팔리니까 내 돈을 줘서까지 사게 하는구나도 하나 그것도 맞긴 해요. 그런 얘기가. 근데 그걸 이제 지분으로 받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몇 개 더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요? 엔비디아가 칩을 주고 나중에 지분으로 받는 현찰이 지금 많은데 현찰 쌓아놓고 있어봤자 사실은 기업들은 이걸 가지고 박수를 받지는 않거든요. 관련한 재투자를 소프트 하든지 기업에 뭐든지 투자한다. 배당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공장을 짓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네. 하드웨어 투자를 할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자본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지분 투자를 해놓으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주로 보면 지분 투자를 하는 게 여지껏 본인의 고객이었던 회사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2027년부터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돈 번 주체가 바뀌는데 네. 그 기업에 내가 주주가 돼 있으면 여전히 돈을 벌겠죠. 배당을 통해서. 이제 칩을 팔아서 돈 버던 걸 가지고 지분 투자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시대로 바뀌어서 엔비디아 만약에 그때쯤에 많은 현재 고객들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칩을 많이 못 팔아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를 설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모델이 지금 오픈 AI인데 이런 노림수를 정말 갖고 있는 젠슨왕이 저만큼의 천재라면 그런 시도들이 앞으로 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정부가 그렇게 지분을 앞으로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엔비디아의 행보는 조금 궁금합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원래 이제 본업이었던 하드웨어에 있어서의 판매량이 만약에 칩 판매량이 줄어든다라고 해서 그렇게 미리 다른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한 그 후에 시장 참여자분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밸류를 그래 너네 지분 투자해서 돈 추가적으로 잘 버네 해서 엔비디아를 좋게 보고 계속 투자를 하게 될까요? 사실은 이제 그 지분 투자에서 버는 거는 성장성하고 상관이 없긴 네. 하죠. 이제 이익이 증가하는 거니까 네. 영업 외 이익으로 증가하는 거다 보니까 네.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맡기기 쉽지는 않다. 네. 하지만 회사가 계속 돈을 벌고 있으면 음. 최소한 경영권에 대해서 뭐라고 딴지 걸 사람은 없겠죠. 음. 그러니까 PR을 조금 낮게 받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동종 업종 대비해서는 다양한 수익원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요. 하드웨어만 갖고 있는 기업은 굉장히 사이클이 쾌할 텐데 사실은 하드웨어가 조금 주춤할 때 나는 그냥 자본적 투자만으로도 돈을 이만큼 벌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 그냥 안전핀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하드웨어 사이클이 또 올 거잖아요. 또 몇 년이 지나면 그때 그쵸. 되면 양쪽에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굳이 주주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요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새로운 또 이야기네요. 사실 오픈 AI로의 투자가 뭐 순환 출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부 거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불거지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봤었던 시장의 흐름이 한 2, 3주간 있었는데 그 내용이 나름의 엔비디아의 향후 미래 몇 년 뒤를 보는 빅피처였다. 근데 그거는 모르죠. 말씀드렸잖아요. 엔비디아가 저 정도의 미래를 보는 생각을 갖고 한 건지 당장 칩이 안 팔리니까 네. 돈을 줘서 사게 한 건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대화를 해본 적이 이 없으니까. 방송을 젠스낭님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를 네. 좀 더 보면은 어, 그런 여러 사례가 나오면 두 개가 여전히 복합돼 있긴 하죠. 그렇죠. 복합돼 있는데 안 제가 팔려서 돈 주는 생각했던 건지. 자본적 이득을 미래를 보면서 한 것까지도 돼 있는지는 자세히 그 행보들 뜯어보면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으면 베스트 시나리오겠네요.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네.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고객들한테 내 돈을 줘서라도 팔게 하는 약간 이제 영업에 지금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제 그쪽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지면 실망감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주는 사람의 목적은 분명한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의 목적은 지금이야 깔딱고개니까 넘기고 보자라는 십상일 텐데 이 모든 행태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미국 안에서 나타나는 이 밸류체인 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중국에서는 다양한 행태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좀 더 근본적인 질문 해볼까요? 네. 2027년이 어쨌든 한 번의 분수령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발 HBM을 비롯한 AI 이 붐이 결국 미국 스스로의 원동력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중국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붐이 사라지면 그 어떤 국가도 기회는 없다.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이제 지구가 있으면 중국이 있고 중국 외가 있는 거죠. 산업이나 시장을 놓고 보면 중국과 중국 외다. 치외 법권 지역 예, 같은 느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왜냐하면 중국 자체의 인구가 14억 네. 원이잖아요. 인도가 인구는 조금 더 많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임팩트를 보면 중국이 여전히 훨씬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은 내수 시장만 놓고 성장을 하더라도 충분히 한 10년 동안은 걱정이 없을 정도인 거죠, 기업들이.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을 제외한 곳에서 AI 붐이 꺼지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AI 열풍이 유지될 거라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위해 그걸 뭘 볼 수 있냐? 지금의 인력들에 대한 확보 전쟁을 네. 보면 알 수 있는 게 인력이라는 거는 당장 6개월 뒤, 1년 뒤를 보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면 지금 양성부터 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 그 얘기는 그분들을 통해서 결실을 얻는 거는 이미 5년 후를 바라보고 10년 후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건데 그 투자를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비자를 빌미로 해서 내쫓고 있어요. 미국 외의 인재들 내쫓는 것. 이것이 지금 몇 년 후가 지나면 분명히 극명되는 결과로서 나올 거라 보고 있어서 미국의 AI 패권 전쟁에서의 파워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의 흐름을 저희가 뭐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지금 예상을 하고 어쨌든 관련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시나리오 중에서 다 베스트 시나리오로 흘러갈 거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잖아요. 제일 우려하고 계신 부분이 혹시 있으시죠?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면서 제발 이렇게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뭐 현재로서 사실은
딱히 반도체 산업과 연관해서 치명적일 것 같은 것들은 있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세를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긴 네. 하는데 물론 지금 상호 관세 자체도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조차도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세가 물론 뭐 100% 이렇게 할 수도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지금 즉흥적이고 과격한 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큰 리스크 중에 하나긴 해요. 반도체 관세라는 게. 근데 반도체 관세에 미치는 영향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네. 한국 기업들이 직접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는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직접 가는 물량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네. 결국에는 그 관세, 품목 관세라는 다른 나라도 다 부과될 테니까 대만과 중국에 부과되는 게 가장 우리한테 문제인데 그것도 반도체 칩에 한정될 거냐, 반도체 칩을 메인으로 하는 제품, 상품까지도 이게 확대될 거냐에 따라서 영향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서 만약에 칩에 한정한다고 하면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거는 영향이 없어요. 거기서 칩 상태로 미국으로 가는 건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완제품까지 되면은 거기서 뭐 서버가 됐든 모바일이 됐든 데스크탑이 됐든 뭔가로 해서 미국으로 가는 게 물량이 많아요. 그러면 영향을 받는 거죠. 칩 상태만 된다고 하면 사실은 대만으로 가는 게 좀 영향이 클 수가 있죠. HBM이 대만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미국으로 가기 위한 거잖아요. 엔비디아의 칩을 거기서 만드는 거 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대만에 대한 관세가 HBM 수출에도 영향을 아예 안 미칠 수는 없는 구조인데 네. 이 부분도 이제 사실은 영향이 관세라는 게 무조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손해 본다기보다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에 파워 게임인 거잖아요. 누가 그 손실을 가져갈 거냐잖아요. 그래서 관세 부분을 그거를 사주는 쪽에서 내가 대부분을 부과를 해버리면 공급자는 별 영향을 받는 게 없는 게 되는 건데 나는 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니 너네들도 손실을 많이 부담을 해야 돼라고 하면 그게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가격을 내리기 싫어하면 이제 물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관세라는 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통해서 영향을 받는 건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미국의 하드웨어 영향이 없잖아요. 외국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공급자가 조금 더 파워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상당 부분은 고객이 그거를 본인의 손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한 달이 건너서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쵸. 대만에서 한 달이 건너서 그러면 한국에까지 그 영향이 가는 건 또 조금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서 그게 가장 큰 불확실성인데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많이 하는 것만큼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미국이 하는 여러 가지 재건의 중심에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인텔 일병 구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텔 일병 구하기. 테슬라 얘기도 좀 해볼까요? 1,400조 원이라는 것에 이면에 가려져 있는 테슬라와 인텔의 미략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진 않는데 최근에 구글과 테슬라도 AI 공동 개발이 있었고 지금 인텔하고 테슬라하고 협약 인텔하고 한 다음에 아마 파운더리 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삼성전자한테 좋은 선물을 줘놓고 바로 또 인텔하고 얘기가 나오니까 네. 사실 한국 그 삼성전자 주주들 입장에서 조금 편하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결국에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기 기업만 생각할 거거든요. 이게 무슨 뭐 애국 뭐 이런 기업이 아니잖아요. 테슬라라는 기업이.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인텔 양쪽을 다 어쨌든 활용을 할 것 같고 누가 더 그러면 더 많은 그 과실을 가져올 수 있을 거냐는 첫 물량을 누가 성공적으로 납품하느냐. 그리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누구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은 테슬라가 지금 맡기는 물량들이 바로 양산은 아닌 거예요. 2나노급이나 그 이하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공장들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공장 완성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양산이 되지 않는 제품이라서 누가 잘 만들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는 2나노 미만에 대해서는 TSMC조차도 아직은 양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우리 파운더리 3개 기업 중에서 누가 2나노와 2나노 아래쪽에서 가장 퍼포먼스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물건 수주를 했다 안 했다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2나노와 2나노 밑에 제품을 누가 고객으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얻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신뢰를 얻는 기업이 하나가 있으면 다른 고객들의 물량을 싹 빨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전히 TSMC도 있고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삼성이 될 수도 있고 인텔이 될 수도 있고 현재로서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가 수주를 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수주한 물량이 본격적으로 납품되는 게 아직도 한 2년 후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 누가 정말
고객들한테 찬사를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좀 판도가 요동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이 인텔을 밀어주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 다른 기업들에 있어서 뭔가 좀 불리한 그런 환경이 마련된다거나 이런 일은 향후에 없을까요? 정부에서 너무 인텔을 밀어주니까. 그거는 사실은 이미 예상됐던 거예요. 제가 사실은 연초에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파운더리 시장을 분석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TSMC 나중에 뒤에 누구를 염두에 두냐라는 키워드를 했을 때 결국 후보자는 인텔이 있고 삼성전자 있고 라피더스도 나는 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인텔과 라피더스는 딱히 뭐 경쟁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삼성전자는 다르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이라서 네. 지금 여돈 앵커님 질문했던 부분에 분명히 베네핏은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근데 삼성전자 그만한 베네핏을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법이 통과한다 한들 왜냐하면 우리가 사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직접 물건까지 사줄 수 있는 미국과는 지금 많이 다른 상황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이미 연초에도 인텔하고 뭐 굉장히 많은 몇 조 달러 정도의 물량을 지금 수주한 것도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은 국방이니까 좀 떨어져도 외국인한테 맡길 수 없다는 논리를 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정거래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각 나라도 사실은 다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텔이 분명히 미국 정부의 비호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갑자기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징후들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왜 하필 이제 와서 인텔이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각광받는다면 그 이유가 사라지면 여지없이 인텔조차도 오히려 미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우리에겐 기회일 수 있겠죠. 괜히 인텔 밀어주다가 다 밀려버릴 수도 있는. 제가 볼 때 약간 인텔하고 마이크론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아픈 손가락이 되더라도 쉽게 잘라버릴 수 없는 기업이에요. 계륵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상관없이 공통적이에요.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약하다. 그래서 핵심 반도체와 2차 전지는 생산 시설이 미국에 확보돼야 된다. 네. 물론 그 중에는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지어주는 것도 포함이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국 기업이 되는 것과 자국 기업인 것하고는 조금은 다른 온도차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비메모리의 인텔, 메모리의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에서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것이 크고 다른 이면에 뭔가 없을까라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바뀌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요인이 사라지면 그들에 대한 베네핏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미국 기업이라는 걸 포기하지 않는 한은 그 베네핏은 계속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수많은 흥행하는 히트 컨텐츠들을 보면 저는 미국의 NBA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인이 별로 없어요. 아 선수들이 네. 용병들이 많나요? 네. 근데 그 변화를 보면 미국이 자체적인 백인 또는 흑인을 히어로로 만들다가 세상의 물결 속에서 결국 포기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더 흥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런 DNA가 깔려져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서적으로 확인하는 인텔과 마이크론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것이 이게 윈윈인가 아니면 그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계속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우리가 NBA나 뭐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예를 들어 EPL에 뜨던 스타 플레이어들 막 데리고 그들이 국적을 바꾸지는 않아요. 여전히 외국인으로 등록이 뛰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돈 버는 것과 연관된 거예요. 이 선수가 있으면 구단이 돈을 더 벌 수 있다. 왜냐하면 관중 수입도 늘어나고 유니폼 판매도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한 국가의 사실 어떤 산업에 대한 지배권을 잃느냐 마느냐는 전략상 돈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될 산업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도 그래서 미국이 쉽게 버릴 수 없는 산업이고 조선 그렇게 철강했다가 지금 다 망해버리고 뒤늦게 다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미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기업이 살아있는 게 반도체인 거예요. 근데 딱 하나씩 있어요. 비메모리 하나, 메모리 하나. 근데 사실은 그나마 비메모리는 공장이 없어요. 팹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TSMC의 유치에 그렇게 공을 들이고 사활을 걸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도 와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외국 기업들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2차 전지도 미국 기업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호적이지만 만약에 자국의 어떤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하나 생기게 되면 온도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공장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과 원래 미국 기업 사이에는. 근데 그때까지는 베네핏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외국에서도 공장을 지어주기만 하면.
그게 근데 당장은 아닐 거고 어느 정도 이제 미국 기업들의 자생력이 만들어지는 그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구간인데, 중국에서 2차 전지 자급자족 안 될 때는 한국 기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중국 시장에 60% 70%를 차지했지만 중국 로컬 기업들이 조금씩 나와서 기술을 갖추니까 싹 다 쫓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거든요. 이게 뭐 중국은 좀 더 심할 수도 있죠. 공산주의지만 하지만 미국의 정치권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자국 우선주의 그쵸. 경향이 강하고 과거보다 점점 자유무역보다는 국수주의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서구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성향의 흐름도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우리는 가늠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시간은 좀 있습니다. 아직은.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있고 한데 근데 그걸 생각하고 공장 많이 짓는 게 맞느냐 저는 반대 입장이라는 그쵸. 거죠. 돈을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무가내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수익성이 없어요. 미국 공장은. TSMC가 영업이익률이 50%인데 네. 미국 공장은 적자거든요. 그 얘기는 대만 공장은 55%일 수도 있는 거고 미국 공장은 적자여서 조금 깎인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파운더리 지금도 적자예요. 네. 미국 공장은 당연히 적자겠죠. 근데 이거를 감수하고도 시장의 파이를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많은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거를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 처음에 적극성에 비해서는 저는 조금 지금 떨어졌나요? 속도 조절하는 느낌이라는 그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의 좀 뒤진 부분들이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미국에 공장 짓고 뭐 테슬라에 수주받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또 들어가서 사업을 하면은 적자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할 인텔이 것 미국의 파운더리 공장을 굉장히 확대하고 네. 수주를 엄청 하는 상황이 되면 이게 굉장히 미국의 공장 없는 게 타격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네. 인텔의 공장이 과연 그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는 시점이 몇 년이나 걸릴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차라리 그냥 평택 공장에서 관세 물고 수출을 하는 게 수익성에 저는 더 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야흐로 안보 자산 시대인데 그 안보 자산의 골든 타임이 우리에게는 그리 길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보고 있는 코스피,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고민이 많이 되면서도 여전히. 네, 의심하지 말자 뭐 네. 얘기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향후에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당장 내년은 사실 그렇게 짧은 아닐 기간을 것 말씀드린 게 같고요. 아니니까요. 예. 향후에 뭐 3년에서 뭐 5년, 10년 사이에 분명히 미국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또 뭔가 뺏기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펼쳐질 텐데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이에 있어서의 기회를 또 그 먼 미래 보면서 놓치기보다는 이 기회는 반드시 좀 잡아야 될 구간은 그래서 맞네요. 중요한 거는 미국의 공장을 짓는 노력의 절반 이상은 미국 외에 고객을 확보하는 쪽에 써야 된다고 믿어요. 그럼 아예 리스크 요인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미국이라는. 그렇죠. TSMC 얘기를 가장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네. 혼자 돈 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회사들 적자일 때도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40% 이상, 흑자 볼 때는 50% 올라가는데 네.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파운더리의 특성인 것 같아요. 파운더리는 주문을 받은 다음에 공장을 짓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잉 투자가 없는 거예요. 네. 재고도 없죠. 근데 메모리 업체는 그 계산이 조금 예측이 빗나가면 네. 공급 과잉이 되고 재고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사이클이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비메모리는 팹리스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적은 건데 네. 비메모리에서 팹리스가 없는 공장 역할을 TSMC가 하는데 하나잖아요. 사실상 맡길 만한 데가 그쵸. 독점 구조인 거예요. 독점인 기업은 사실은 뭐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TSMC, 리퍼블릭. TSMC에 대한 투자도 우리 국내 투자분들이 많이 하실 텐데 뭐 미국 기업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 돈 버는 기업을 찾는다면 그중에서 TSMC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쪽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와, 미국 투어 9기가 이제 바로 다음 달 떠납니다. 지금 주말 동안에 취소석이 2석이 생겼대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사실 이미 모집이 마감이 됐었는데 출발이 확정된 그 사이에서 두 분이 사정상 못 가게 됐다라고 합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과연 내년도 미국 시장과 또 최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직접 가셔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 연휴에 저희가 딱 맞춰서 여행을 가기 때문에 미국 뉴욕 현지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함께 만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윌슨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위스덤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매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